자, 매주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입니다. 네,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민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특별감찰관 도입 문제를 놓고 그 당내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소란스럽습니다. 이게 뭐 권한이 어디 있느냐부터 해서 표대결로 가냐 마냐까지 돼 있는데 김영우 의원님. 이게 만약에 표대결로 가면은 큰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안도 아니고 이런 게 표대결로 가면은 결국은 당이 굉장히 분열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이제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와가지고 자기 의견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또 원내대표 또 당대표가 쭉 배경 설명도 하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로 모아가는 게 그게 정답이죠. 이게 뭐 비슷하게 만약에 표가 갈렸다. 그러면 정말 심리적인 분당이고요. 그리고 이게 특별감찰관 찬성하는 쪽이 많든 또 그 반대로 적든 굉장히 그 힘들어지는 거죠. 당내 의원들이 앞으로. 그래서 그것은 표대결로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경험상. 지금 아마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푸는 문제에 있어서 입장이 확연히 달라요. 지난번에 확인을 한 것 같고 회동 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대로는 아마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이슈가 워낙 이 전국에 있어서 압도적이니까 모든 걸 덮는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야당의 특검만은 안 된다. 특검을 좀 막아내면서도 여당이 그나마 김건희 여사 문제를 조금 정면 돌파하는 그 하나의 수단이 특별감찰관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당이 지금 노리는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여실히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 장애투쟁도 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은 결국 여당이 특별감찰관제를 먼저 꺼내므로 해가지고 좀 주도권을 잡겠다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신경민 의원님.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특감은요. 업무 대상 범위가 주로 미래에 관련된 겁니다. 물론 과거 것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주로 미래에 관련 거예요. 일단은 특감은 특검하고 뭐 글자 획수 하나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하나 얘기를. 그러니까 특검에 대안은 못 된다 이런 취지의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근본적으로 대안은 못 되지만 이게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금방 지금 김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특감이라도 해야 특검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어떤 전술 전략이죠.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툭 던졌는데 뭐 표대결을 하네, 뭐 권한이 당대표한테 있느니, 뭐 아니 원내대표한테 있다느니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상황 인식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이나 야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즐기고 있으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특검은 민주당 입장이나 야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가피합니다. 왜 그러냐면 10월 국감이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어떤 페스티벌이 될 거다라고 제가 9월 달에 예고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한 30가지 정도로 지금 벌써 정리가 돼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점점 늘어나요. 하루가 지나면 하나씩 더 늘어나고 새로운 폭로도 늘어나고요. 지금 주말에 벌써 그 당시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전략실장, 조정실장이라는 신 교수라는 분이 지금은 민주당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이분이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를 대선 당일날까지 봤다 이렇게 폭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여권이나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던 설명은 전부 거짓말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폭로가 하루에 하나씩 나올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 매체의 상황이 그렇거든요. 이걸로 봐서 특감을 가지고 이렇게 뭐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은 야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야 지금 저 사람들이 저렇게 상황 인식이 안 돼 있단 말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권도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11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제 11월이 되는데 11월이 되면은 국면이 또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당대표의 그 1심 선고가 이제 2개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도 지금 굉장히 급하죠.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이다 아니면 김건희 여사다 이런 의혹 아직까지는 뭐 이제 의혹 수준이죠. 뭐 30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결정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누구누구 공천 받게 해달라 내지는 명태균 씨하고 또 그런 어떤 통화를 했든지 문자가 오갔으면 이제 그런 게 폭로가 된다면 그거는 엄청난 이제 후폭풍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고 근데 이것이 11월 가면은 1심 선고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그 중형 내지는 뭐 의원직 박탈이라든지 이런 게 선고가 되면 이제 민주당도 한번 그 내홍 내지는 그 회오리 바람이 한번 불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장외투쟁이고 김건희 여사 무조건 특검이고 그 특검을 징검다리 삼아서 대통령 탄핵일 겁니다. 그게 유일한 지금 방탄일 거예요. 그거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완전히 장외투쟁으로 이제 지금 국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외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을 했죠 이미. 그래서 이 11월이 굉장히 어떤 전국에 있어서는 중요한 강대강 대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네. 이제 특감 쪽으로 한동훈 대표는 방향을 좀 전환을 시키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국정감사는 뭐 어쨌든 이 정부 여당이 그 감사를 받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모든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기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이제 11월 1일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그렇죠. 이제 그 뭐 총결된다 그럴까 하여튼 지금 야당은 되게 그렇게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 그렇죠. 뭐 여세를 몰아서 장애투쟁으로 간다 지금 이런 계획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김영우 의원은 뭐 그럴 건데 그러나 11월은 그 바람이 다시 분다. 지금까지 북풍이었다면 이제는 동풍이 불 거다. 뭐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예, 신경임 의원님.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예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죠.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서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 김 여사 문제가 뉴스토마토가 문제 제기한 게 2달이 지금 거의 들어가거든요. 9월 초에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문제 제기는 2022년 재보궐선거의 김영선 의원 공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커지면서 2024년 총선 공천으로 커졌고 그게 이제 여론조사로 확대가 됐고요.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아니고 조작이었다라는 것이 여기저기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또 돈을 뭐 냈느냐 안 냈느냐 뭐 이걸 돈을 낼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논란으로 지금 여론조사와 관련된 조작에 관련된 게 확대가 됐고 여기에 지금 현재 국정 개입의 문제가 다시 또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창원산단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늘어나가지고 세월이 2달 지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 사이에 대통령실이 몇 개 해명을 내놨는데 그게 하나하나 거짓말이라는 게 논박이 돼서 결국은 입증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또 당무 개입까지 권성동 의원을 제거해 드릴까요? 라는 당무 개입의 의혹까지 나와 있고요. 인사 개입의 의혹도 지금 나와 있고 그러던 판에 지금 이 유난 면담인지 면접인지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인식이라고 그러면은 야권으로서는 이건 얼마든지 싸워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30개라고 정리가 돼 있는데 이것이 확증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죠. 여권 쪽에서. 그러나 몇 가지는 검찰이 맘만 먹으면 들어가면 바로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공천이랄지 또 특히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이랄지 이런 건 바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여론 조작, 조사, 뭐 돈 문제 이런 것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검찰이 지금 2달 동안 꼼짝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검찰이 진짜 검찰다운 그런 처신을 한다 그러면은 몇 가지는 금방 확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11월 달에 물론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2건이 예정돼 있고 김혜경 여사 선고도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비명 행사로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아도 당신 안 되겠는데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의원이 눈에 띄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벌써 운영위원회에다가 11월 2일 또 집회에다가 촛불 집회가 16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11월 내내 여러 가지 공방이 장내 장외에서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뭐가 또 하루하루 터져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지금 뭐 권한이 예. 원내대표에 있느니 표대결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 것은 야권 입장에서는 아주 재미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은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재명 그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덮지는 못할 거다 지금 이런 취지의 주장이 네, 있어요. 그걸 이제 문제 제기를 원내에서 특히 원내에서 해줘야 되는데 원내에서 그럴 만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 자, 듭니다. 이제 이런 이제 상황에서 지금 이 국민의힘이 우선 그 특별감찰관 뭐 그게 대안이 되건 안 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당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주요 이슈로 지금 치고 나온 상황이라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먼저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시간을 길게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김영우 의원은 이거 표결로 가면 큰일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신경민 의원부터요. 이거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표결로 가면은 뭐 보게지는 수순으로 간다고도 볼 수 있죠. 아마 20대, 20대, 60이 될 텐데 60이 이게 이제 중도파들 아니겠어요? 이 60이 어디에 편을 쓰느냐 하는데 결국 이 60은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60은 아마 60이 이제 친한과 친윤 둘로 입장을 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표대결을 하면은 아슬아슬하게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국힘당은 뭐 갈라지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볼 때 만에 하나 표대결로 가면은 저는 특별감찰관제 찬성 쪽이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특검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특검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간다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거는 또 여러 가지 공천과 관련된 것은 또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또 압수수색, 당시의 공천관리위원장 위원들 또 많은 현역 의원들, 그러니까 모든 이런 그 수사 압수수색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천 때마다 그런 거는 정치적인 어떤 협의나 토의나 합의나 이런 게 수없이 많거든요. 그런 걸 다 조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 특검은 이거는 단순히 대통령 탄핵을 위한 그 판깔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그걸 아는 거죠. 특검으로 가면 국정 운영이 안 된다. 국정 운영에 너무나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특별감찰관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거는 또 문정부 5년 동안에 하지 않았던 일이고, 그거는 이제 민주당하고도 좀 차별화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야당이 이제 촛불 집회를 한다고는 하는데 제 느낌에는 그 촛불을 든 그 당사자들, 그러니까 민주당이 됐든 조국혁신당이 됐든 이렇게 뭐 떳떳하거나 깨끗한 정치 세력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정치인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 촛불의 어떤 힘이 아직 안 실리는 것 같습니다. 2016년하고는 조금 양상이 달라요. 제가 볼 때 일반 시민이나 뭐 일반 어떤 뭐 학생이나 일반 뭐 직장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촛불 집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뭐 신경민 의원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지만 막상 이재명 대표도 중형을 선고받든지 1심이라도
아직까지는 그 내부의 다른 이견을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없지만 저는 분명히 그 변화가 올 가능성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내후년 지방선거를 치르고 또 대선으로 간다는 거는 민주당으로서도 정권 재창출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알겠습니다. 그 플랜을 짜지 않을까. 조금 이 작은 주제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이건 한 번은 짚고 가야 될 주제가 그 북한 인권 재단 문제인데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이게 특별감찰관 때문에 갑자기 그 사이드로 튀어나와서 별것 아닌 것처럼 간주되고 있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은 이것을 연계해서 처리하자는 당론을 갖고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분리하자 그러는 바람에 이게 당론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의총 논란이 이제 있는 거지만 뭐 분리하든 함께 하든 간에 특별감찰관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저는 북한인권재단 문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역사가 있는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두 분은 어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신경민 의원님. 이 문제가 결합이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네. 이 특별감찰관 문제가 나왔을 때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놓고 여야가 그 당시에 아주 극렬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이거 인권 문제를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남북한 관계에 주름살이 준다는 민주당의 입장과 해야 된다는 국힘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당론으로 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여야 원내 대표단의 책략으로 이게 링크가 된 거예요. 네. 이건 당론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제 하여튼 여야가 앉아서 뭐가 잘 안 되거나 하면은 연계해 버리잖아요. 갑자기 뭘 하나 갖다가 묶어놔요. 그걸 딱 묶어놓으면 이게 바로 하나씩 묶어놓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 어떤 원내 전략, 책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요. 북한인권재단은 그런 역사적인 그 당시에 맥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인권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인권재단까지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라는 건 외교 정책적으로는 한번 심사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재단이 꼭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우리나라 외교에 한 지렛대로 삼아서 북한을 견제하고 북한과 우리가 딜을 할 때 필요한 외교적 전략으로 쓸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건 그건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인권재단까지 하는 게 필요하냐라는 건 이건 여야가 한번 모여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김영우 의원님. 사실 제가 2016년도에 제가 북한 인권법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수석 대변인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당에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인권에 대한 그 관심도 많았고요.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는 법을 지키는 차원의 문제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이거는 어떤 다른 사안하고 연계하고 말고 자시고도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 인권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법이 통과가 됐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통과가 됐고 우리가 유엔에도 우리가 어떤 이 법안 발의의 어떤 취지 이런 게 다 설명이 됐고 그래서 이거는 국내 어떠한 정치적인 사안하고 연계될 필요도 없이 당연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특별감찰관 제도는 이거는 정말 이것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이었고 또 지난 정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못했지만은 이거는 저는 해야 되는 문제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여태까지 있었던 일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갖는 의미가 있거든요.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그 사촌 이내까지는 평상시에 감찰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를 위해서도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계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만 덧붙이면 매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결의안 표결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걸 일관되게 기권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가 되면 북한이 우리한테 와서 사정을 해요. 이게 북한이 우리한테 와서 일부러 적극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의 유일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북한 인권 문제라는 게 굉장히 외교적인 도구가 될 수 있고 전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걸 외교의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고 인권의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이 북한 인권위원회 표결에 보면은 서방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는 이건 고민하지 않고
바로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참고해야 예. 됩니다.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십니다. 자, 어쨌든 이게 뭐 연계되든 독자적으로든 그게 김영우 의원은 이거는 무조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고 신경민 의원은 조금 전략적으로 함께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북한 이슈가 이상하게도 불거졌어요.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가 드러나면서 아까 조금 전에 김민석 최고위원도 나와서 이게 뭐 마치 정말 전쟁을 유도하는 것 같은 이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왔는데 김영우 의원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하고 러시아는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군사 조약을 체결했고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파병까지 했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에 가져올 영향은 굉장히 큰 거고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큰 틀의 문제가 일단은 하나 있고요. 이번에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실장한테 메시지 주고 받은 것 같아요. 저는 뭐 국정원 차원에서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다 생각을 합니다. 이 북한이 지금 파병까지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남의 일이다, 외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다라고만 한가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여러 가지 수를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는 짜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나토에 가서 회담도 한다고 그러죠.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정보 회의를 한다 그럽니다. 시찰단이 가죠.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응과 정보 분석과 정보 수집 이런 게 이제 일어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 이것을 한기호 의원이 그런 걸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땐 좀 들킨 죄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민주당이 공격하기 딱 좋은 거리를 만든 건데 뭐 국방위원장 했고 평생을 군에 있었고 한기호 의원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오죽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을 아마 또 후배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한테 전달한 것 같아요. 메시지 자체는 큰 문제 안 된다? 저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모든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안과 플랜을 짭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안보실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합참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수사를 해야 된다. 뭐 김민석 최고위원은 뭐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신경민 의원님. 군인들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건 군인들은 일어나면 전략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인들은 전략 플러스 군인의 충고를 받아서 전략 그리고 정략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외교의 영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회의석상에서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데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 보면 한기호 의원이 너무나 처신이 좀 가볍습니다. 삼성 장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을 했잖아요. 국방위원장도 하고 이러면 이렇게 처신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순수하게 전술 전략적으로 얘기하면 북한군을 딱 분리해가지고 북한군만 살상을 할 수 있나요? 이게 전술 하루 이틀 해본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장에서 보면은 군복 입혀놓으면 누가 누군지 분간도 잘 안 됩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특히 북한군은 지금 러시아 군복 입고 그렇죠. 러시아 군처럼 지금 이건 위장해서 전쟁한다는 건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말 충고랍시고 한 건데 한기호 의원의 군인으로서 매우 가벼움이 드러난 거고요. 지금 이 사태는 대러 대중 외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한번 곰씹어 볼 때고요. 특히 이번에 처음에 이 정보를 국정원이 발표했을 때 만약 사실이라면이라는 얘기를 서방의 미국을 포함해서 서방의 모든 국방 정보 수장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우리가 정보 외교에서 미숙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외교를 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고요. 들킨 죄와 걸린 죄가 있습니다만은
한기호 의원의 그 가벼움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예. 그 뭐 수사까지 갈 일은 아니다. 신경민 의원도 그렇게는. 아니, 내부적으로 반성해가지고 한기호 의원이 이건 좀 본인의 입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경고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신 실장이 이거 선배님 이건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예,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군인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대통령과 면담하는 날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여야 대표회동을 제안을 했고 한 3시간여 만에 한동훈 대표가 그걸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먼저 기사가 됐어요. 그 후에 이게 뭐 실무적으로 조율된다 그러는데 뭐 만나긴 만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언론을 보니까 뭐 11월 초에는 만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한동훈 대표는 면담 후폭풍으로 당내에서 이런저런 논란 속에 있고 또 이재명 대표는 1심 재판 선고를 2개나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 의미를 보시는지요? 또 어떻게 그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신경민 의원님. 일단 11월 초라고들 예측을 하는데 이건 좀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상황이 뭐 하루하루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무도 예측을 못할 것 같아요. 이건 이 정도 되면은 신의 영역에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늘 밤에라도 번개가 있을 수도 있다. 뭐 만날 수도 있지만 못 만날 수도 있고 그래 아예 못 만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한 대표가 하는 거 보면 이재명 대표를 인간적으로는 신뢰하지 않지만 대표로서는 나는 대표로서는 인정을 하겠다. 뭐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정치인으로서는 맞는 태도이기 때문에 만나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지만 만나봐야 특별하게 결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김영호 의원님. 저는 뭐 쉽게 빨리 만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감찰관제도 그렇고 다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때는 이제 한번 만납시다 했을 때 그러면 같이 한번 검토해 봅시다 정도의 반응이었지 뭐 빨리 만나서 지금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긴 두 사람이 만났는데 뭐 내놓는 게 하나도 없으면 네. 그것도 좀 예, 오히려 이번에는 부담이 돼서 돌아올 수도 그럴 것 있겠죠. 같아요. 그렇죠. 특별하게 결과물을 아무것도 못 내놓는다면 두 사람 다에게 모두 정치적 부담이 됩니다. 또 지금 상황은 또 그런 상황이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제가 봐도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과의 회담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만난다는 것도 편치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 딱 연계해서 생각할 일은 아니지만 한동훈 대표로서도 부담은 좀 있겠죠. 양쪽 다 뭐 다른 의미에서 좀 부담을 가지면서 11월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예, 매주 월요일 보내드리는 품격 토론이었습니다. 김영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경민 전 의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